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비즈니스워치의 양효석 기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조 강연을 해주실 유재훈 회장님을 모시고 중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한중 협력 방안을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중국자본시장 연구회라는 연구회를 조직하게 된 것은 2008년 세계은행에서 일하면서 중국 정부와 일한 뒤에 돌아와서 제가 나름대로 느꼈던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 준비 부족, 또 그 한중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전문가의 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연구회였습니다만 저 스스로 중국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의 기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폴 크루그만이라는 미국의 교수를 아시나요?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아시아 외환 위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교수입니다. 97년이 외환 위기면 95년쯤에 폴 크루그만은 아시안 미라클은 없다고 설파하면서 아시아의 성장 신화는 가지고 있는 요소를 집약해가지고 투입 산출의 방식으로 성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파하였는데 그것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분석대로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4마리 용의 국가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 크루그만을 모두 불러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아시아의 위기를 예측했는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연설장에서 폴 크루그만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아시아의 위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났을 때 서방의 학자들은 해안 도시에 있는 공업지대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잉여 인력이 농촌으로 돌아갈 때 거대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혀 아니다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흡수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듣듯이 중국 인민폐의 국제화는 자본시장의 개방, 금리의 자유화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교과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매우 솜씨 있게도 수없이 많은 양자 수합 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무역결제에서의 그 바이래터럴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인민폐의 국제화를 솜씨 있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이 됐던 토지가 됐던 인력이 됐던 적어도 단기간에는 이 공급 능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빨리 고령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금리도 이 외자 도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이 개도국과 비슷한 요소 시장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낙관할 수 있습니다. 비관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대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인구부터 수출부터 소비부터 지방정부의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통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펀더멘탈하게는
과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원리를 공존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좀 더 근본적인 데에 또 다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혁신 능력에 대해서 왕왕 보도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특허 출원이 세계 몇이고 중국의 창업 회사가 몇 개이며와 같은 이런 센세이셔널한 숫자들이 보도가 되긴 하지만 기 소로만 같은 그 불란서의 학자는 중국의 혁신 능력은 아직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특허로서 유럽, 미국, 일본에 등록되는 특허 기술로 랭킹을 내리면 제일 1등이 미국, 그 다음에는 일본, 그리고는 유럽, 그리고 놀랍게도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4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분석하고 중국은 이러한 랭킹에서는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과연 중국의 혁신 능력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관계수라는 것이 인과관계는 아니고 또 시기적인 차이도 있곤 하지만 한중 간의 GDP의 증가율이라든지 산업 생산율이라든지 심지어 주가도 매우 밀접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고 금융 분야에서의 그 위안화 결제 규모라든가 이미 체결된 통화 수합 규모, 금융회사의 교류들은 한마디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인력 교류 면에서 보면 더욱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를 한번 볼까요? 각각 5, 6만 명의 5만 명, 6만 명의 교환이 있고 한국의 중국어과 학생 수가 3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류자 수를 보면 서로 간에 80만 명 정도의 양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주 740회의 비행기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경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허상을 한번 보실까요? 통화 수합의 규모가 3,600억 위안입니다. 이 수합 규모의 비교한 실제 위안화 결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참으로 작은 숫자가 실제 위안화 결제로 쓰고 있는 것이죠. 뭐 마이너스 통장을 크게 잡아놨지만 실제는 조금밖에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중국이 중요하다고 하고 중국의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크게 깨달으면서도 실제 그 규모만큼 실질적인 협력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정한 관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의 슈밍치 부서장님을 모시고 중국 경제개혁 및 성장 전망을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是也清楚地看到中国经济现在继续增长面临的严峻的挑战的。那么最后就讲一讲新一届中国政府，尤其是在习主席的领导之下，今年以及在未来的大概5到10年，主要的经济政策以及改革的重点会在哪些方面啊？中国经济快速增长，这个都不用说了，一直到今天，对吧？都在高位运行。当然，最近2年开始逐渐的回落啊，这个去年降到了7.8%啊这样的水平啊。这个平均增长速度啊，大家可以看到，是吧？很多年份是处在这个10%，绝大多数年份都在8以上，看到吧？啊，这个都不讲了，这个大家都知道啊。贸易也是增长很快，无论是出口还是进口。比如说，现在中国已经成为韩国最大的一个市场，是吧？当然中国也跻身于世界最大的出口国家啊。那么出口的增长率呢？你看啊，一直在加入 WTO 以后是非常高的
那危机期间开始负增长，现在仍然保持着比较好的增长，但是去年呢，增长速度在下降，已经进入到1位数啊，降到10%以下了。那么未来是不是还可以恢复到2位数呢？这个越来越困难。但是我认为呢，中国大概出口仍然可以在未来保持8到10之间的这样的增长速度，仍然是可期望的。那么，中国现在外汇储备不断增加，是吧？现在已经达到3.7万亿。那么这个数字呢，既是中国保持经济稳定的一个重要的象征，但是同时也成为中国经济进一步发展的一个包袱。为什么？那么多钱放在那里啊，不能充分的运用来推动中国经济的增长，推动我们区域经济的增长，而主要的是投资在欧美的债券上。那么毫无疑问，它的回报率是比较低的啊。那么当然，这里一个数据啊，是有关中国的这个外资啊，中国一直到今天仍然成为外国投资者比较看好的一个投资的市场。当然，现在面临的问题越来越多，外资抱怨也来增加，但是整个这个吸引外资的规模啊，仍然在全球保持着第1、第2位的这样的一种水平。尤其是韩国，仍然很多企业愿意到中国投资啊，前景很好。中西部大家看到投资啊，仍然在这个大幅度的增加啊。那么这就意味着什么呢？意味着中国的这个高速增长可能还有10到20年的这样的一个空间啊。当然，问题也越来越多啊。那么好，我呢对未来中国经济增长的一个预测呢，2014年大概是在7.5%左右啊，继续可以保持一个平稳的发展。现在企业登记注册在自贸区里面，这个1天就可以搞定，也就是个完成，你就可以拿到执照。所有的前置性的审批都要取消，这个马上就会在全国推广啊。再一个就政府体制机制的改革啊，政府的这个很多审批的程序啊简化，有的要取消啊。现在内部正在梳理，我会告诉大家，为了这个负面清单啊，我们现在内部啊，政府的各个部门很多对企业的这个管理审批的这个文件啊，都在进行梳理啊。原来这个政府的权力非常大，每个部每个委，它都可以出台文件对企业的经济活动进行这个监管。所以说，在中国你要造一栋楼啊，可能要这个100多个图章啊。现在这些东西都在梳理过程当中，将来会有大幅度的减少。那么这样一来呢，企业的这个非经营性的这种成本都会大幅度的降低，有利于企业的这个增长。再一个就是中国现在啊，仍然存在着不同地区的这个发展的这个水平不一样。那么这个从地区差别、收入差距等等这个角度来说，它是负面的。但从对经济增长来说，它又提供了一个机会，什么机会呢？产业的转移。你比如像现在我们这个东部地区，对吧？它的成本很高。你上海，你现在制造业已经不行了，制造业工人现在起码4000块钱一个月，啊，那么企业这个根本就没法在上海继续这个，那么现在往东西部、往西部、中部转移啊。那么这样一来的话，它就使得产业的周期延长，经济周期也延长。环境资源的瓶颈，污染非常严重。大家都知道，北京、上海现在这个雾霾啊，厉害得不得了，现在都吹到这个韩国来了。一刮西北风，你看韩国天上也是雾霾，是吧？这个另外一个国内人口结构，现在大幅度的这个廉价的劳动力的这个增加，是已经逐渐进入尾声。现在劳动力成本也在提高，啊，金融资源配置扭曲非常明显，中小企业贷款难啊，这些问题都存在，啊。一边是这个国有企业、房地产企业可以贷到很多这个款，另外一边中小企业搞研发的啊，科技型的企业要贷款很难啊。人民币啊，在国际收支顺差的背景之下，仍然存在着升值的压力，因为贫富差距扩大，带来社会的负面效应。另外一个就促使中国企业走出去啊，增加海外的投资啊，这块现在也有很多措施出台。
你比如说在这个自贸区里面，现在企业到海外投资不要审批，前置审批都没有了，你投1亿美元出去，你马上就可以到银行去汇款啊。另外就是放宽居民对海外的证券投资，现在已经和美国、欧盟谈这个 BIT 啊双边投资协定，这个就是为了进一步扩大我们中国国内的市场，以及推动中国企业走出去所做的一个重要的措施啊。再一个就是什么？加快生态文明建设，以应对环境和资源瓶颈。现在这个单位能耗啊下降，已经成为一个硬指标，下到各个省啊。完不成的话，各个省市的这个主要领导要负责任的啊。所以说，很多企业高能耗的企业都关停并转。你像这个江苏啊，在太湖一带有1000多家的这个企业，因为这个太湖的污染，统统被关掉啊。另外呢，现在在省市这个层面试行碳排放限额，然后呢，我们探索新型城镇化的路径。这块呢，我们实际上开始搞新农村建设，是学了韩国的这个community 啊，也是新型农村建设的这个经验的啊，试图走城乡一体化，但这块呢不是很顺利啊，有很多矛盾啊。地方政府呢利用这个城镇化圈地啊，现在强调以人为本的城镇化啊。另外呢，就金融体制改革，一系列的改革啊，主要是允许民营企业设立中小金融机构、民营银行。再一个就是利率市场化、汇率市场化，然后呢，开放资本市场啊。现在在这个自贸区啊，资本市场已经基本开放，也自贸区的这个资金进出都没有任何瓶颈。从自贸区再到中国境内，还是有一定的控制。我想，经过这一系列的改革措施的实施，中国经济呢，在未来的10年仍然可以保持稳定的增长，这个前景还是乐观的。当然，这些改革措施啊，要进一步的推动啊，会面临着很多这个阻力。那么，好在我们现在以习近平为首的这个党中央、中国这个政府高层啊，都已经下定决心要进一步推动改革。好，谢谢。 다음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중국 자본시장 변화와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등소평이 만든 부자는 수출로 부자가 됐지만 시진핑이 만들 중산층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집하고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 인덱스 이거 좀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야 될 방향은 섹터나 종목에 포커싱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GDP가 7.5% 성장하면 잘 나가는 산업은 GDP의 2배에서 3배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5%에서 23%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나가는 산업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것의 2~3배는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30%에서 70% 성장하는 기업, 이게 중국에 투자해야 될 아마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요약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건 딱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원 중국입니다. G2 중국이 아니라 지원 중국. 도대체 어떤 중국? 화폐 대국. 경제 규모는 2등이지만 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풀린 나라. 두 번째, 중국 증시 최근 5년 동안, 6년 동안 한국에게는 정말로 애증이었습니다. 성장은 7.5%, 8% 세계 최고라는데 주가는 66% 빠져서 아주 미치는 거죠. Why?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증시 미래는 어디 있는 거냐? 저는 중국의 은행들의 이익이 지금 상장회사 전체 이익의 50%입니다. 이 50%의 이익이 반토막 나는 순간이 중국 증시 폭등하고 금융개혁 완성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돈 다 어디 갔냐?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에 중국의 돈은 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GDP가 3.6배 늘어났는데 부동산은 6.6배가 늘어났고, 우리가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는 주식은 1.3입니다. 전부 부동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최근 그 10년간에 베이징하고 샹하이 주가 그 집값을 보면 6.6배, 5.4배 올라갔습니다. 금융위기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세계 최고의 투자 대상은 바로 중국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렇게 많은 달러 갖고 있어도 전 세계 화폐 거래량에서는 2%,
사타파라타 하는 거니까 나누면 1%를 차지를 못합니다. 중국이 왜 가난하냐? 미국하고 중국의 가처분 소득을 차이를 구해보면요. 가장 큰 비중이 캐피탈 게인, 재산 소득이 미국은 24%인데 중국은 2%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20% 차이가 나는 것이 중국이 못 사는 진짜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금융업종별 전체 자산 규모를 놓고 보면 90%가 은행 자산이고 상위 5개 금융기관들을 은행, 보험, 증권을 놓고 보면 은행 대 증권의 비율이 국유은행 탑5 대비 증권회사, 직접 금융을 하는 증권회사 탑5의 비율이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은행 편중이 바로 중국의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중국 증시 최근 6년 동안 아프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놓고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원자바오 총리 5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4번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9년에 경기 하락하면서 4조 위안 부양책 냈다가 바로 어떻게 했냐? 부동산 규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수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화 긴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 우리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슬로우 다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정책 들어가면서 지금 5년 집권 사이에 4번의 정책 변화가 사실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1년 3개월마다 한 번씩 정책을 온탕 냉탕으로 간 거죠.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에 100% 노출된 게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두 번째로 아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전 세계에서 테이퍼링을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언제부터? 중국의 경우는 이미 2009년에 통화량을 30%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줄여서 13%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약은 돈 푸는 거고 최고의 제약은 바로 최악의 제약은 돈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850억 불에서 750억 불 하는데도 전 세계가 난리인데 중국의 경우는 통화량을 3분의 1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오뱅 이슈입니다. 중국을 놓고 보면 주가가 6천 갔던 이때 증자를 이까지 한 거죠. 그런데 2011년에 은행 부실을 우려해서 주가가 2011년에 이 폭락한 이 시점에서도 증자 물량이 2007년에 피크 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저것이 정확하게 경제 원리에서 한 거냐, 자본시장의 속성을 이해하고 한 거냐, 그렇게 놓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중국을 이끌었던 두 분의 지도자가 바로 이분인데요. 경제정책은 중국은 총리가 총괄하는 이제 그 국면입니다.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 같으신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잘 이제 이끌었지만 이분의 전공은 베이징 지질학원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이신 거죠. 그래서 이과 출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경제학, 화폐금융론, 투자론, 주식투자론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중국의 경제정책에 많은 혼란 중에서는 최고 지도자들의 아카데믹 백그라운드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이렇습니다. 새로이 이제 등장하는 두 분의 지도자 중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새로운 총리는 북경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광산 지질 전공하신 분하고 이번에 경제학 박사 출신이 중국 경제를 어떻게 차이화시키고 주식시장에서 변화를 줄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이미 2003년, 2013년 중반에 거의 피크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10년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증자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배당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유기업의 돈 찾는 기계 ATM이 바로 중국의 증시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증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 그림이 우리나라의 최근 30년간의 주가인데요. 시차를 뒀습니다. 이게 80년에 우리나라고 중국이 이제 99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이 88년에 지수가 1000을 가고 난 다음에 한국도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1000을 뚫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면 한국의 시가총액이 110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우리도 보면 처음 주가가 폭등하고 난 다음에 거의 3년 동안 88년 이후에 3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중국은 조금 더 심하게 5년 동안 하락을 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심이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미래는 결국은 개혁에서 성공하냐고 하는 문제인데요. 중국의 개혁은 크게 봐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영웅을 버리고 계획을 선택했다고 써놨는데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방정부 관리들 모아놓고 GDP 위주의 성장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제 그 비유가 GDP 영웅은 죽었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제가 보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경제개혁입니다. 10% 성장하던 건 7% 떨어뜨린다. 두 번째 산업개혁, 19개 꿀뚝산업 대거 조정한다. 세 번째 금융개혁,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많이 하지만 은행산업개혁이 핵심인 걸로 보여집니다. 은행산업의 개혁은 바로 국유기업하고 연계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국유화의 이 폐단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새로운 정부의 개혁은 바로 이런 건데요. 개혁의 핵심은 전통산업, 기초산업, 부동산 건설 산업을 억제하고 금융, IT, 첨단 의료, 소위 말하는 서비스, 후싱 항해의 이 육성이 핵심이고 거기에 하는 수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 6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보이는 손이 아니라 안 보이는 손으로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중국에서 놓고 보면 그 나스닥이 있었고 니케이가 있었고 코스닥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시장은 차이넥스트다. 차이넥스트의 우리식 이름은 차스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투자는 결국은 IT하고 규모를 갖춘 제조업, IT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7.5% 성장을 하면 유망산업은 15%에서 22%를 성장하고 유망산업 중에서 유망기업은 30에서 60%를 성장하는, 만약에 이것이 30에서 60%로 평균을 치면 49가 되는데 이게 바로 나스닥의 PR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증시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중국 증시는 상하하고 심지어는 7에서 11% 빠졌지만 차스닥 주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75%가 상승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증시였던 거죠. 근데 A 주식에도 특징이 있는 것이 전체 2,400개 종목 중에서 574개 종목이 50% 이상 상승했고 상승한 종목이 2,400개 중에서 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상승을 했냐 보면 바로 이겁니다. 정보 서비스, IT, 가전, 전자, 바이오 이 5개 업종이 이게 주가가 30%에서 80%까지 올라간 것이 중국 증시입니다. 반면에 국유기업들, 전통산업의 경우는 광산, 비철금속, 철강, 금융 다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래서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시작된 산업이 일본으로 갔었고 그것이 한국으로 왔고 지금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캐피탈 마켓에서도 똑같은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구조조정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의 성장주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업종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놓고 보면 결국은 중국이 지금 가려고 하는, 아까 위소장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이 앞으로 미래 10년의 성장 엔진은 바로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면 그 다음번에 부유층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부유층의 자녀들이 소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고령화, 실버 소비가 무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산업은 바로 첫 번째는 가전, 자동차, 그리고 지금 부유층에 증가하는 럭셔리 산업, 그리고 신세대 소비군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전자기기,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의학하고 보건식품, 이것이 앞으로 중국에서 봐야 될 중요한 핵심 산업이 아닌가 싶고, 아까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주가가 30%에서 80% 올라간 업종들은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바운더리 안에 럭셔리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중국의 그림은 드디어 제가 볼 때는 성장주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면은 어떻게 될 건지는 아마 금년 연말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